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루치안 블라가의 미울자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번 강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루치안 블라가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를 갖다가 철학자가 미울자의 공간이라는 책에 써놓은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100%를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치안 블라가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루치안 블라가라는 분은 1985년과 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양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이분은 철학자이고 또 문인이시기도 해요. 그냥 시, 희곡, 소설 등을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전체적인 그 철학의 중심은 신비, 미스테르, 숨어있는 절대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 추구하신 분, 이런 걸 갖다가 찾으시려고 했던 건데,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 있어요. 제가 간혹, 그러니까 요즘은 좀 바빠서 못 읽는데, 계속 천천히 읽고 있는데요. 이 한 페이지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난해한 개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분은 또 동방정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기본 철학의 바탕은 동방정교예요. 동방정교를 바탕으로다가 이 영지주의적인 깨달음을 갖다 추구하신 분이에요. 영지주의적 깨달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기가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못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도.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미스테르, 이 숨어있는 절대가치를 갖다 영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깨달음을 굉장히 이분이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이 철학을 진행해 나가세요. 이분은 또 철학적인 이분의 철학책에서 또 중요한 거는 3부작 세계가 있어요. 3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권이 하나의 주제하에 세 권씩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처음에 쓰신 건 이제 트릴로지아 꾸노아시테리 인식 3부작 이란 뜻이 인식 3부작이라는 책인데요. 에오늘 도그마틱 말 그대로 하면 교리주의적인 교조주의, 그러니까 원리 원칙 막 따지는 교리만 추구하는 교조주의적인 에오늘. 근데 이 에오늘이란 단어 자체도 에오늘이란 단어는 영지주의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플레로마라는 그 우주의 기원에서 신이 아니고 신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에요. 플레로마라는 데서 충만에서 처음으로 발산해서 나온 게 에온들이에요. 에온이 발산해서 나오고 에온 밑에서 또 인격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한 물질계를 창조한 신이 이 에온의 밑에서 발출돼 나온 신이에요. 에온에서 또 중요한 거는 소피아, 지혜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존재고요. 그러니까 처음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 우주의 근원에 가장 가까운 존재, 뭐 이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큰 주제는 제가 이 책을 깊이 안 읽어서 제대로 몰라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게 인식 3부작 중에 두 번째 책이 꾸노아시테리아 루치페리 거. 루치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루치퍼는 루시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인데요.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다가 사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루치는 빛이란 뜻이에요. 루치페릭, 빛을 가져오는 자. 이 빛을 가져오는 자로서의 뭐라고 설명해야 돼? 빛을 가져오는 자로서의 뒤에 숨어있는 이 미스테리를 갖다 깨닫게 해주는 미스테리, 숨어있는 신비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자로서의 이 루치페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질계에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뭐 여러 가지 그 문화 체계 뭐 여러 가지 체계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해도 우리가 뭐 더 나은 걸 갖다 추구하고 더 영적으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더 영적으로 초월하려고 그러고 하더라도 막혀져 있는데 이 루치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치퍼. 이거는 또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넘어가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사탄 숭배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한 철학적인 개념으로다가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누굴 지배하고 뭐 누굴 갖다 어떻게 하고 뭐 물줄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읽다가 포기했어요. 이것도 인간이 뭐 추구하는 지식 세계는 뭐 마이너스 지식 세계가 있고 플러스 지식 세계가 있고 제로 지식 세계가 있고 뭐 하는데 이분이 상징으로 써놓으셔가지고요. 뭐 꾸노아시테리아 제로, 꾸노아시테리아 미누스, 꾸노아시테리아 플러스 해가지고 해놨는데 꾸노아시테리아 미누스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식 외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식 외적인 세계, 그런 걸 갖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루치페릭이라고, 그런 꾸노아시테리아 미누스를 갖다 루치페릭, 그러니까 루시퍼에게 뭐 받는 뭐다 그래. 사실 이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설명을 못해서 지금 계속 이게 말을 갖다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버적버적거리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대로 잘 몰라요.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첸주라 트랜스챈덴처, 초월을 갖다 검열한다는 거예요. 초월을 검열. 이것도 여기 위에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 위에 있는 책들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첸주라 이 검열당하는 거예요. 검열. 그러니까 우리의 초월이 물질계에 막혀서 검열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한계 속에서만 자꾸 우리의 지식적인 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과학의 눈으로만 보고,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뛰어넘는 뭐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검열당하고 있다. 우리 진짜 그 더 추구해야 될 그 신비 같은 걸 우리가 검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43년 제일 먼저 쓰신 책인데요. 가장 어려워요. 이 트릴로지아 꾸노아시테리라는 건. 제가 이거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몇 페이지 읽다가 포기했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공부 계속 할 거고요. 네, 트릴로지아 꿀뚜리라고 있어요. 이거는 문화라는 건데, 문화 3부작. 오늘 할 게 문화 3부작 중에서 이 두 번째 거예요. 스파츄얼 미오리틱, 미오리자의 공간. 이분이 처음 쓰신 거는 이 오리존툴 쉬스틸이라는 책인데요. 오리존툴은 지평이라는 뜻이에요. 지평과 양식. 이거는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문화의 발전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다. 이분 칼 구스타프 융의 그 집단 무의식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 프로이드 개인적 심리학, 그 무의식 이런 걸 갖다 약간 그 비평하시기도 하고요. 여기 문화 양식을 그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정독을 했고요.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여기 기회가 되면 이 책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건 문화 양식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건 그래도 위에 있는 책들보다는 약간 쉬워요. 위에 있는 책들은 이거 너무 어렵고요. 위에 있는 책들은 조금 쉽고요. 오늘 할 건 이 스파츄얼 미오리틱. 스파츄얼 미오리틱은 처음에 이제 오리존트 시스틸이란 지평과 양식이란 책에서 각 나라의 문화 양식들을 소개하면서 요 두 번째 책에서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누마니아, 이분이 누마니아 분이기 때문에 누마니아의 문화 양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요걸 갖다가 집대성에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은 다른 책들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요 책은 누마니아의 문화를 알고 싶다.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요 책이. 스파츄얼 미오리틱. 꼭 한번 이건 필독 도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마니아과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은 요 책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3부작 중에서, 문화 3부작 중에서 제네자 메타포레이 쉬센술 꿀뚜리, 메타포레이 이거 온유의 탄생 뭐 이런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제 그 미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다음에 센술 꿀뚜리, 문화의 의미 뭐 이런 책이고요. 이 책은 앞에 스파츄얼 미오리틱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트릴로지아 발로릴로르, 이거는 발로리, 가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슈틴자, 시크레아자, 과학과, 그러니까 문화, 이 과학, 학문과, 과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체, 학문과 창조, 이런 얘기고요. 근디리아 마지꺼시 렐리지에, 이거는 그 마술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가 뭐 막 이렇게 뭐 동전 없었다가 나오고 막 이런 마술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에요. 의식, 마술. 예전에 마술적인 생각과 종교 이전에 나오는 사상을 이 마술적인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미신이라든가 뭐 미신의 기원이 되는 것들, 뭐 아니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데 이 제사의 기원이 되는데 제사는 왜 지냈을까 하는 그런 그 기본이 되는
그 사상들, 제사를 지내게 된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나, 제사라는 풍습의 원래 기원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됐나, 뭐 이런 걸 갖다 쓰신 책인데요. 이 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책도 그 공부 중에 있고요. 트릴로지아 발로리로 가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나, 종교의 가치. 근데 우리가 가치라고 해서 돈으로 따지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다가 하여튼 이 마술적인 생각이 어떻게 출발했고 거기서 어떻게 종교가 파생되어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아르타 쉬발로아래요. 마지막 책 아르타 쉬발로아, 예술과 가치. 예술이 주는 가치가 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술이 어떤 사상을 품고 있고 그 사상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느냐, 사람들이 또 어떤 걸 깨닫게 해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놓으신 책이에요. 이 9가지 책을 쓰신 분이고요. 이 루치안 블라가라는 분은 상당히, 이분의 특징이 본인만의 또 그 용어들을 만들어내세요. 없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분이 그런 단어를 갖다 조합해서 만들어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신을 갖다가 지칭할 때 이분은 마렐레, 위대한, 아노님, 이렇게, 아노님은 이름 없는 위대한. 이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을 갖다 신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플레로마. 그러니까 충만, 꽉 차 있는 상태, 뭐 이런 거 갖다 영지주의에서는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걸 갖다 마렐레 아노님이라고 그래요. 다른 또 여기 피타고라스 그쪽에서 피타고라스주의에서는 또 모나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모나드,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분은 마렐레 아노님, 위대한 무명인,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 봤을 때 위대한 무명이 뭐지? 근데 계속 설명을 들어야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물질세계를 갖다 창조한 신, 물질세계를 창조한 신, 그러니까 여호와라든가 아니면 뭐 알라라든가 이 물질세계를 창조한 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지주에서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건축자라는 뜻이에요. 데미우르고스. 근데 이런 걸 표현할 때 데미우르고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분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기존에 있던 표현을 안 쓰고, 또 뭐라고 쓰냐면 데미우르고스 대신에 이것도 위대한 뜻인데요. 똑같은 마렐레 오르브라고 써요. 오르브는 뭔가 하면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장님. 이 세상은 위대한 장님이 만든 거다. 오르브, 장님, 눈먼, 소경, 장님 이런 뜻인데, 이런 또 용어를 갖다 만드세요. 이런 용어들은 원래 있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오르브, 뭐 눈먼, 소경, 뭐 있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통명사, 오르브 보통명사 갖다 보통명사 말고 뭐라 그러죠? 뭐지? 고유명사처럼 보통명사가 아니라 오르브가 아니라 그냥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이게 원래 있었나?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단어들은 없어요. 하여튼 이분은 본인만의 이 전문 용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전문 용어. 그래서 상당히 읽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분 소개를 잠깐 소개한 걸로 다 끝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치안 블라가의 문화 3부작 트릴로지아 꿀뚜리의 제 2권인 미오리자의 공간은 12편의 개별 연구, 이 미오리자의 공간이라고 책 이름은 미오리자의 공간인데요. 그 안에 이제 12편의 그 개별 연구들이 이렇게 묶여져서 한 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연구들이 묶여서 이제 한 권으로 나온 건데요. 제 1장이 스파츄얼 미오리자의 공간이에요. 제 2장은 스피리투알리터치 비폴라레, 양극의 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성, 스피리투알리터치 비폴라레, 이게 영성이라는 뜻이고, 비폴라레, 두 가지. 폴라레는 극이에요. 북극 남극할 때 극을 뜻하는데, 양극의 영성. 그래갖고 요 부분에서 이제 동방정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트란스챈덴툴 까레 꼬보아로, 하강하는 초월, 상승하는 초월이 아니라 하강하는 초월이다. 이 부분에서 뭐가 이 책에서 연구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건축 양식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성,
요걸 갖다 비교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페르스펙티브 소피아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뺐어요. 소피아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소피아라는 요 소피아 지혜라는 얘기인데요. 소피아 지혜인데, 그냥 우리가 뭐 필로소피아 할 때 그 소피아, 그리스인들이 말했던 그 소피아가 아니라 이 영지주의적인 그 개념의 소피아인데요. 이 소피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소피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 비슷한 개념이에요. 성령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소피아는. 아까 위에 얘기했던 마렐레 아노님이라는 분이 성부의 역할을 한다면, 이 소피아라는 건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어려운 이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스프레 아시밀라레 동화. 이거 아시밀라레는 동화예요. 자연과 닮는 거. 자연과 동화되는 거. 요 5장과 6장은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누마니아인들이 추구하는 예술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장은 피토레스크 시레벨라찌에, 피토레스크 그림 같음. 그 다음에 레벨레찌는 비밀을 밝혀낸다는 거예요. 비밀을 밝혀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연구고요. 7장에서는 두후시 오르나, 여기 잘못 썼네요. 오르나멘트가 돼야 돼요. 오르나멘티꺼, 영혼과 장식이라는 뜻이고요. 영혼과 장식. 그러니까 누마니아인들이 집안 장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요. 8장은 데스프레 도르. 누마니아의 민속적 정서인 도르가 어디서 나왔냐? 데스프레 도르라는 거, 도르에 관한 여와, 그 다음에 1장 스파치오 미오리틱. 요걸 제가 합쳐가지고 설명했어요. 저는 요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요약할 때는 요 스파치오 미오리틱과 요 데스프레 도르를 갖다가, 도르에 관한 합쳐서 설명해 놨고요. 10장은 에볼루찌의 진화와 퇴화라는 건데요. 진화가 무조건 좋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경제를 발전해 나가고 뭐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퇴화. 발전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통과 뭐 이런 걸 지키는 게 결코 이 퇴화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로다가 쓰신 그 장이고요. 11장은 인플루엔제 모델라토아레 쉬 까탈리티체, 유형화되고 촉매화된 영향들, 뭐 이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 소개에서는 뺐어요. 그 다음에 12장 아프리오리즘 로무네스크.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아프리오리즘 하면은 선엄이란 뜻인데, 선엄. 이건 경험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안다는 거예요. 몸에서. DNA 속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DNA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루마니아적인 그게 선엄, 조상 때대로 물려온 그 집단 무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 이제 대표적인 제1장, 1장 연구가 미오리자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서의 제목으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 루마니아의 지형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요. 지형적 환경이 민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술되어 있고요. 그 외 연구들에서는, 아까 제가 12개로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12개로 다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다수종교인 정교회의 이 특색, 정교의 특색도 이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골 과학의 위치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민속 의상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들. 실내 장식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장식하고, 뭐 장식들. 그다음에 미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 고대 신화와 구비문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까 그 12장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놨어요. 근데 저는 12장 순서대로 다 설명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는 이 12장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각각 이게 그러니까 띄엄띄엄이 아니라 여기에서 1장에 설명하셨다가 뭐 6장에 설명하셨다가 막 이런 걸 갖다 제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그 강의에서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루마니아만의 문화로 다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다른 민족들의 문화 특성들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지 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루마니아의 특징이 왜 다른 문화와는 어떤 그 특색이 있는가, 그 특색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절히 또 비교도 해놓고 있어요, 이분이요. 이 연구들에서는 블라가는 앞권에 소개한 양식의 모체 이론, 이 양식의 모체 이론, 앞권이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앞권에 여기 보면은 트릴로지아 꿀뚜리 문화 3부작 중에서 앞권이 바로 요 오리존툴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쓰신 책이에요. 이걸 갖다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먼저 오리존툴 시 스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오리존툴 시 스틸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이 지평과 양식이라는 책에서 양식의 모체라는 이론을 갖다가, 양식의 모체라는 이론을 갖다가 이분이 또 이론을 갖다 만드세요. 양식의 모체. 그러니까 마트리짜 알아. 근데 마트리짜 스틸, 마트리짜 스틸룰루이 뭐 이론을 갖다 만드세요. 그래갖고 개별 문화 현상의 차별성을 밝혀내고자 하였고요. 제가 지금 다른 거 쓰다가 잘못 쓴 거고요. 이 양식의 모체를 구성하고 있는 무의식의 요인들이 중요한데, 이게 크게 몇 가지가 하냐면, 무의식에 내재된 공간과 시간, 공간의 지평과 시간의 지평, 오리존털 스파치알 공간의 지평이고요. 오리존털 템포랄 시간적 지평,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역사와 이들이 살아가는 그 땅, 이 지형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무의식에 인콘시티엔톨이라고 하는데, 무의식 쪽에. 그다음에 가치론적 주황점, 이 사람이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이 가치라는 거는 이 현세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세의 가치 두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문화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내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세라는 게 그냥 죽음 이후 이거가 아니라 초월을 뜻해요. 더 고차원적인 거, 영혼, 영적인 거, 영적인 진화, 이런 게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물질적인 발전이냐, 돈 버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문화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전진 이항과 후퇴 이항, 그 다음에 중립적 이항, 아티투디네아, 이거 의향, 아티투디네아, 아나바스티커, 앞서 나가는 거. 그다음 까타바스티커, 뒤로 물러서려는 거. 그 다음에 네오트로,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거. 이런 의향에 따라서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만족적이냐, 아니면 또 현세를 갖다 더 발전시키냐, 아니면 그 옛날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화려했던 그 문화들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제 후퇴의향이라고 해요. 후퇴라고 해서 뒤로, 뭐 내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 그래, 전통을 그리워하는 거. 지금 퇴색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전통 같은 걸 갖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 아니에요. 퇴색돼 버리고, 좋았었는데 없어져 버린 전통들을 갖다 다시 되찾이를 하는 거. 이런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갖다 그냥 말만 후퇴의향, 중립적 의향, 지금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성의 열망, 너주인자, 포르마티브,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무슨 의향이 많아도 의욕이 없어요. 뭘 만들려는 형성의 열망이 부족할 때는 또 문화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형성의 열망이 많이 나타나야지 또 문화가 뭐 다양해져요.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림도 많이 나오고, 뭐 음악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네 가지를 갖다가, 네 가지 개념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책에서 이 오리전트 스틸에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 결론적인 얘기는 결국은 모든 문화 양식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게 없다. 이렇게 모든 문화 양식을 인정하고 이 모든 문화 양식이 다 결론은 인간이 어우러져 살기 위한 그런 양식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블라가는 앞에 이제 오리전트 시 스틸이라는 책에서 양식의 모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자국의 루마니아의 문화 현상과 그것을 형성하게 하는 민족성에 대해서 철학적 시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게 바로 스파치얼 미오리틱이에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민족성은 특정한 민족의 삶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각각의 무의식의 지평으로부터 비롯되는 무수한 능력과 감성 등을 기능적으로 집산하는 창작의 잠재력,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얘기들이 없고요. 문화 양식을 특정 지을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추상적 본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민족성은 양식의 모체가 되는 무의식적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양식의 모체가 되는 요 무의식적 요인들. 이 무의식적 요인들, 요게 이제 어떤 것인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파티얼 미오리틱이라는 저서에서 불나가는 로무니즘이라고, 로무니즘이란 신조어를 갖다가 또 신조어를 만드세요. 원래 이런 또 로무니즘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만드셨어요. 로무니즘이란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이 로무니즘이 뭔가 하면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누마니아인들의 무의식의 기저에 퇴적된 누마니아인들의 선험적인, 아프리오틱한 선험적인 민족성, 선험적,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 이전, 내가 경험해서 얻은 게 아니라 경험 안 해도 얻는 거예요. 그게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선험, 아프리오틱. 경험 안 하고도 없는 거예요. 내 피 속에 이미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뭘 겪어야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피 속에. 그걸 뜻해요. 그래서 누마니안인들이라면 누마니안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민족성. 그걸 의미한 단어다가 이제 로머니즘이란 걸 갖다가 썼고요. 누마니아의 문화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로머니즘의 원천이 되는 요소들을 아까 12개의 논문을 쓰셨는데 12편의 작은 논문을 쓰셨는데요. 그걸 갖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친 거 있죠. 미오리자의 공간으로 칭해진 카르파치 산맥 주변의 지형의 원초적 특성이 이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지형적 특색. 그 다음에 둘째는 대자연을 대하는 누마니아 사람들의 그 영성. 유기적 성향의 삶의 태도. 유기적 성향의 삶의 태도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이다. 미오리자라는 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잘못식세 가르침에서도 나왔고요.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의 영성이 맺고 있는 상호관계.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가 누마니아의 국교와 비슷한데요. 동방정교 80% 이상이 믿고 있어요. 누마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믿는. 근데 그 겉 모양은 동방정교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동방정교. 그러니까 동방정교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 동방정교의 영성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유기적 성향의 삶의 태도. 유기적이 아니라 유기체적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유기체. 만물을 유기체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 만물이 유기체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기적 성향이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요. 그냥 만물을 유기체, 하나라고. 유기체라고 보는 성향의 삶의 태도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훨씬 나아요. 만물 유기체라고 보는 성향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동방정교 교리들이라든가 동방정교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걸 따르는 영성. 요게 상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요게 서로 보완하면서 요거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동방정교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완돼. 상호 관계. 상호 적절히 서로 부족한 걸 도와주고 뭐 나쁜 거 빼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셋째는 경제성이나 사회성. 이거보다는 자연을 닮은 그냥 순수한 아름다움.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 누마니아 사람들이 그 예술적으로다가 많이 꾸미는 걸 좋아해요. 사실 꾸미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어떤 때는 이 무당집도 아니고 뭐 이렇게 꾸며놨나 막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꾸며요. 집을. 근데 꾸미는데 뭐 이렇게 막 비싼 그림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천조각이 붙여놓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볼 땐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냥 누마니아 사람들의 이 미적 감성 요런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누마니아의 문화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묘일자의 공간부터. 루치안 블라가라는 분이 처음에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요. 처음에 이 책의 초반에는 음악이 이 공간에 대한 감성을 선율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저는 이제 잘 못 느끼지만,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서유럽의 무한한 지평선과 끝없이 위로 향하려는 인간의 바람을 연상하게 된다.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하여튼, 끝없이 위로 향하려는 인간의 바람, 이런 거는 고딕, 고딕, 거기서도, 고딕 양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끝없이, 하여튼, 기고만장한 인간. 서유럽 사람들의 그 태도들이 이런 태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민속음악들은 또 그 지역 고유의 지형적 특색에 따른 감성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민속음악을 보면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쫓아서 영원히 달려가는 영혼의 슬픔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이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러시아의 대초원이 가져다주는 심성이라. 저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건 잘 못 느껴가지고 저는 좀 약간 이쪽에는 제가 잘 못 느껴요.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설명할 수가 없고요. 뭐 알프스 산악지대 사람들의 노래 속에 가랑거리는 목소리는 산속 폭포의 소리를 연상시키며 메아리치는 듯한 외침 소리는 협곡의 메아리를, 노래 속에 담긴 강인한 기백은 큰 바위와 만년설을 닮아 있어 가파른 바위산과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모르는 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저 잘 몰라요. 근데 위에서 언급한 지형. 근데 이 지형이란 용어가 단순히 지리학적인 의미의 지형, 그러니까 산, 강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피를 나르고 같은 아픔을 겪으며 같은 숙명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통적 기질을 지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마음속의 공간의 지평, 뭐 이렇게 하는데요. 다시 말해 문화 형성의 모체가 되는 공간,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네, 외들은 지형이 음악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공간적 지평에 해당 지역 사람들의 심성과 기질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통합되는 양상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또 통합되는가 하는 양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예로 다 사용했는데요. 블라가는 이 예를 갖다 위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예를 갖다 자국 루마니아에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블라가에 의하면 이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민속이면 도이나라는 게 있는데, 도이나 슬픈 음악이에요. 슬픈 음악. 도이나 여러분이 요건 한번 유튜브를 쳐가지고 도이나 로무네아스커 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슬픈 음악들이 많아요. 도이나를 들어보면 곡조와 가락이 루마니아의 공간적 지형적 특색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도이나를 듣고 있으면은 이 루마니아의 산들이 떠올라요. 차분한 도이나라는 건 굉장히 차분하고 슬픈 그런 음악이에요. 도이나는 어떤 노래나 하면 도이나 이 부분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도이나는 루마니아의 민속 서정시에 음률을 붙인 노래로 회환, 그리움, 아픔, 사랑 등을 주대로 삼고 있고, 굉장히 구슬픈 노래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틀어드릴 수 있는데, 틀어드리면은 제가 또 유튜브 저작권 문제인가 뭔가 이게 있어가지고 경고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직접 틀어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도이나 꼭 찾아보세요. 도이나 꼭 찾아보세요. 도이나 찾아서 꼭 들어보세요. 도이나. 그러니까 서정적인 선율과 풍부한 표현, 그리고 전통적인 운율적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도르라는 루마니아 고유, 이 도르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어떻게 한마디로도 설명이 안 돼요. 고유의 감성인데, 이제 뒤에 조금씩 설명할게요. 고유의 감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민족의 음악적인 풍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노래다. 이 도르를 갖다가 담고 있어요. 도이나라는 노래가요. 도이나. 블라가는 도이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밑에 이거 따옴표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요. 도이나는 기성복을 입은 도시인들이 멋들어지게 부르는 세련된 노래가 아니며, 도시변들의 집시들이 아라풍의 가락을 섞어 부르는 흥겨운 노래도 아니다. 이 루마니아에서는 이 도시변들의 집시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아라풍의 흥겨운 노래. 영어는 뭐라 그러냐면 마넬레, 마넬 마넬레, 이렇게 마넬레라고 하는, 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도이나랑 마넬레, 뒤에다가 마넬레, 로무네시티, 이걸 치세요. 마넬레 로무네시티. 이걸 치셔가지고, 로무네시티. 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로무네시티. 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넬레 로무네시티. 여기도 아까도 도이나, 로무네아스커. 도이나, 로무네아스커. 도이나, 로무네아스커. 마넬레 로무네시티요. 치면은 요거는 이제 마넬레 로무네시티는 집시풍의 노래예요.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면 이제 제 강의가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도이나는 어떤 이 가락인가 하면 구슬픈 가락인데 일생 동안 언덕과 계곡을 옮겨 다니며 위아래 트란스후만자라고 하는데 위아래 이 평면적인 이동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언덕 올랐다가 계곡 밑으로 내려왔다가 뭐 옮겨 다니며 가축을 돌봐야만 하는 숙명을 지닌 누마니아 목동들과 시골 안악들이 자신들의 핏속에 흐르는 감성을 구성진 목소리로 담아낸 표현력 강한 노래이고, 도이나에는 무겁다고도 할 수 없고 가볍다고도 할 수 없는 우수, 멜랑콜리가 흐르고 있고, 이 중에요. 끊임없이 물결치는 듯하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복잡한 감정. 근데 요 끊임없이 물결치는 듯하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데, 요게 이 누마니아의 미오리자 공간의 모습이에요. 요 온둘라트라 그래요. 온둘랏. 물결치는 요 온둘랏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끊임없이 물결치는 듯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누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이 풍경도 이렇게 똑같아요. 오르락내리락거려요. 언덕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언덕이 나타나고, 그 언덕을 넘으면 넘어야 할 언덕이 또다시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운명적 장벽인 끝없는 언덕들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갈망. 근데 이 끝없는 언덕들을 넘어서 더 나은 곳으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회환. 이 바라는 거와 바라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절망도 아니고 희망과 절망이 서로 교차하고 복잡한 감정이에요. 회한의 감, 도르. 우리나라의 한이랑 똑같아요. 한. 똑같다고는 할 수 없고요. 비슷해요. 한의 감정이다. 이거 우리도 이 한을 갖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지. 한이 뭔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한이 많냐? 너는 왜 이렇게 한 많은 이 세상, 뭐 하나도 하는데, 이거 비슷한 감정이에요. 도르. 이거 번역이 안 되고요. 이 회환이 서로 교차하는 빚어내는 미묘한 감정. 이런 거고요. 평생을 똑같은 언덕과 산을 오르고 내려오기를 단조롭게 반복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영혼들의 애잔한 슬픔이 도이나의 강강약, 강하게 약하게, 뭐 약약강, 이건 곡조라는 건데, 이건 닥틸, 뭐 아나베스트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제가 못 들어보던 단어였어요. 이것도 거의 못 들어본 단어인데 억지로 찾았는데, 찾아도 이거는 진짜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루마니아 사람들만 쓰는 이 도이나의 이 곡조래요. 이거 곡조. 이건 잘 모르고요. 이 곡조 속에서 끊임없이 고절을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의 지형과 이 도이나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도이나에 내재된 끊임없이 고절을 반복하는 루마니아 원초적 공간. 이 음악 속 루마니아의 가장 민속적인 이 음악 속에 이 내재된 이 누마니아의 원초적 공간, 여길 갖다가 어떻게 이름 붙일까 해가지고 또 이분이 이 미오리자의 공간, 이것도 이분의 신조어예요. 이분 전까지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루치안 블라가 전까지는 미오리자의 공간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누마니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공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평, 공간적 지평은 바로 미오리자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린 양, 이건 미오리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 어린 미오리자는 다시 강의를 다시 보고 오시면 되고요. 미오리자는
오랜 옛날부터 누마니아 민족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불려지던 목가풍의 담가로 누마니아 민족의 자연 친화적 심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민요를 할 수 있는데, 이 민요의 첫 구절, 여기가 이제 중요해. 첫 구절인 빼운 삐치올 데 플라이 빼오 구로델라이 이아떠 비는 깔레 세코보르라 발레, 여기까지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산 깃을 작은 언덕의 낙원의 문지방 앞에서 오솔길을 따라서, 길 따라서, 깔레 길 따라서, 발레 언덕을 내려온다. 계곡, 계곡 플라이 라이 깔레 발레, 네 단어로다가 구성된 거예요. 이 플라이는 산 위의 평평한 지형, 특히 까르파치 산맥의 언덕을 가리키는 말로 푸른 초목으로 뒤덮여 있으며 확 튀어 있으며 계곡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가 흐르는 지형을 이루고, 이 발레는 플라이가 물결시에 내려오면서 서로 만나는 낮은 곳, 이 이렇게 플라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밑에 발레가 있어요. 블라가 지칭한 미오리자의 공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초원과 숲과 언덕과 계곡이 고절을 반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 초원과 숲과 언덕과 계곡이 고절을 반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 아까 도이나의 운율이 고절을 반복하면서 이 물결 치는 듯하게 했던 그 음률과 일맥상통하는 곳이에요. 도이나의 노래 가락처럼 리듬감 있게 오르락내리락 물결 치는 듯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 이 미오리자의 공간은 누마니아 목동들이 양과 가족을 돌보고 농부들이 곡물과 채소를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지이며, 이 다치아인들을 여러분 이 누마니아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시고요. 다치아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로마인들과 섞이며 형성된 누마니아 민족이 슬라브, 헝가리, 여러 민족들, 터키, 지비아 영향을 해서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켜오던 어머니 모체와도 같은 곳이고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이건 미오리자 민요의 낙원의 문지방으로 표현한 것처럼 낙원 빼오 구로델 라이예요. 이 플라이가 곧 라이예요. 등은 이상향의 공간이기도 하고, 미오리자 미녀의 주인공인 몰도베안 목동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플라이 떠나지 않고 플라이 앞에 자기 양들 우리 앞에 묻어달라고 하죠. 그 플라이를 떠나려 하지 않았던 그 공간이에요. 이 몰도베안 목동은 이미 죽음과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던 죽음이 플라이는 곧 라이였기 때문에 플라이를 안 떠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몰도베안 목동은 어차피 살아있던지 죽던지 이미 자신은 자연과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는 곧 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자연과 결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동화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현세계는 곧 천국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도베아 목동과 마찬가지로 누마니아 사람들 역시 이 플라이를 이 라이라고 여기고 이상향이라고 여기고 있고, 삶과 죽음을 초월해 유기적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켜야 할 숙명적 공간, 유기적 관계를 계속 한몸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부터가 이제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오리자의 공간은 단순히 누마니아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형적 특색만을 함축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 누마니아 민족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원초적 고향의 관념적 현상이에요. 원초적 고향의 관념적 현상.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설명을 할게요. 누마니아 민족의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는 공간의 지평이에요. 이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는 거, 민족의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는 공간의 지평을 말하고요. 누마니아인들에게 미오리자의 이 제공하는 지평은 선조들로 이어받은 민족의 동질성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느끼게 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블라가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오리자의 공간이 지닌 특성이라는 건 추상적인 관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민속 예술, 이런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마니아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누마니아의 가옥, 헛간 또는 그 양우리, 이런 거의 배치 구조나 위치 등이 어떤 양식으로 대자연과 어울려 있는지 잠시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미오리자의 공간이 누마니아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누마니아의 산강 마을의 산자락을 둘러보면은 완만한 앞산의 꼭대기에서부터 계곡 아래까지 양치기들의 집들이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살짝 드러내고 있고, 띄엄띄엄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덕과 계곡이 만드는 리듬에 맞춰서 어떤 집은 산꼭대기에 있고 어떤 집은 산중성이에 어떤 집은 계곡이 아래쪽에 서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듬성듬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모양새가 아까 얘기했던 도이나의 곡조와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옆쪽 언덕으로 눈을 돌리면 방금 역시 보았던 풍경과 비슷하게 양치기들의 집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거는 저기 글로 써놨는데요. 글로 써놓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 읽고 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산 아래 쪽에 평지 쪽으로 눈을 돌려 집들이 놓인 모양새를 관찰해보아도 역시 언덕과 계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리듬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집들이 여유로운 공간을 두고 있어요. 이 루치안 블라가에 의하면 미오리자의 공간이 주는 영향에 의해 발현되는 루마니아 민족의 독특한 문화 양식은, 근데 이런 문화 양식이 여유로운 공간을 두고 이렇게 세워져 있고 산 속에서요. 그 다음에 도이나의 리듬감이랑 비슷하게. 아이고, 제가 이거 했던 게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띄엄띄엄 집 한 채 있으면은 저기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마을이 형성해가지고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띄엄띄엄 집들 띄엄띄엄 여기 또 멀찌감치 하나 있고요. 그다음 언덕과 계곡에서 저쪽 마을에 하나씩 보이고 띄엄띄엄 공간들 저쪽 뒤쪽에 집 하나 있고 자연과 그냥 어우러져 있어요. 이렇게 언덕 플라이들이 이렇게 플라이들 요 뒤에 또 플라이들 만나는데 요 밑에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계곡이에요. 여기는 발레. 그다음에 저런데 이제 길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긴 발레 어우러져 있는 공간들이고요. 집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요. 멀찍이 또 하나 있고. 마을이 다닥다닥 붙어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 리듬감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양치기들이 방목하고 있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양치기 아저씨. 근데 이 미오리자의 공간이라는 거는 이런 공간은 루마니아 민족의 독특한 이 비단 고조의 지형적 특색을 보이는 까르파치 산맥. 이 까르파치 산맥, 지금 보신 이 까르파치 산맥의 그 모양새뿐만 아니라 이런 까르파치 산맥의 이런 산악 지역뿐만 아니라 이 루마니아인들이 사는 곳이면 이 초원이든 대초원지대이든거나 산악지대이든거나 강가이든가 바닷가이든가를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비슷한 문화 양식을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언덕과 계곡이 없고 미오리자의 공간이 지닌 지형적 특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평야지대. 이 남부 평야지대에는 이 루마니아의 올테니아 지방은 이런 산악지역이 없고요. 거기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도브로제아 쪽으로 향하는 그쪽 지역도 평야지대예요. 이 루마니아의 마을에서도 산간지대와 거의 마찬가지 양식으로 집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마찬가지 양식으로 집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집이 밀집되어 붙어 있지 않고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요. 그 리듬을 타면서. 그 사이에는 밭이나 정원 등 초록의 공간이 마치 강세가 없는 음절들처럼, 이 강세가 없는 그 은율가락처럼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 평야지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영원히 물결치는 듯 고조를 반복하는 미오리자의 공간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오리자의 공간을 평야지대까지 그대로 옮겨놓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루마니아인들의 일부가 미오리자의 공간인 플라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오래전에 플라이에서 이제 살지 않고 그냥 평야지대로 왔어요. 이 플라이에서 다시 이제 평야지대로다가 이 플라이에서 그냥 평야지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선조들에게서 이어받은 무의식 속에는 플라이가 아련한 이상향의 기억으로다가 계속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오리자의 공간이 루마니아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지을 수 있는 루마니아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 양식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걸 증명하는 동시에 동일한 지형의 지역에서도 각 민족의 무의식 속에 퇴적된 공간적 지평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 양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만 봤어요. 미호일자의 공간을 봤는데, 그러면 미호일자의 공간과 그럼 다른 민족도 미호일자의 공간에 오면은 그렇게, 뭐 미호일자의 공간, 누마니아 사람들이랑 똑같이 집을 짓고 살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여기서 이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동일한 공간 지역에서도 동일한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에서도 이 문화적 그 양식에 따라서 집들이 다르게 지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누마니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트란실바니아 지방에는 누마니아뿐 아니라 헝가리, 사스인들이 함께 살아가요. 같은 지역이에요. 트란실바니아 지방에는 이 사스족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사스족들은 1200년경에 예전에 언젠가 설명했는데요. 1200년경에 헝가리의 계자 2세라는 사람이 이 모집공 걸래요. 서유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야, 누마니아 땅에 들어와서 그 상공업 발전시키면 살 사람들, 이사 올 사람들, 이사 와라, 땅 줄게. 그래갖고 그때 기원 후 1200년경에 많이 이주해온 사람들이. 근데 사스가 작센 지방에서 이사해 왔다 그래가지고 루마니아인들은 이들을 사스라고 불러요. 사스. 독일계 주민들이에요, 독일계. 사스 중에서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기원 후 1200년경 루마니아의 평야지대로 이주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섹슨계 주민인데 사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과 누마니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가옥 배치 양상이 같은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서도 각기 다른 특성으로 같이 살아요. 이들은요. 트란실바니아 안에. 근데 누마니아인들의 마을은 집들이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지어져 있고 낮은 담장 사이로 집안의 정원이 이렇게 다 보여요. 반면에 사스인들의 마을에서는 집들이 서로 새사들 고리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고 높은 돌담들로 막혀 있어서 초록의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초록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초록의 공간이 숨어 있어요. 집 뒤에 숨어 있어요. 이는 사스인들이 오래전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먼 이국 트란실바니아의 낯선 어느 한 곳에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사스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고딕 양식이에요. 돌로 높고 웅장한 건물을 세워 자연 앞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고트족이죠, 고트족. 이 고트족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스족들은 독일계 사람들인데요. 이 고트족의 후예들이에요. 고딕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들 보면서. 누마니아인들의 집들이에요. 누마니아인들의 집들이고, 다 띄엄띄엄 터져 있어요. 도이나 음악처럼. 근데 이 사스족의 집들이에요. 사스족의 집들. 길거리에서 이런 거 아니냐? 길거리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대문처럼 보이죠. 근데 요 대문이 아니에요. 여길 통과해서 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뒤로 돌아야지 거기가 문이에요. 이것도 대문 아니에요. 요건 복도예요. 복도. 우리나라 말로 골목이에요. 골목. 골목마저도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거 골목이에요. 사실 이렇게 대문이 아니라 골목까지도 막아놓은 거예요. 골목. 두 집의 골목이고 여길 들어가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안 보여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거기가 대문이에요. 이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요런 양식들은 자기 거 지키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문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기 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오면 일로 들어가야 돼요. 집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 이 골목을 통과해서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골목을 이 사람은 한쪽으로 통과하지만 이쪽에서 지키고 있으면은 얘는 일로 들어가는 애는 3면에서 공격을 받아요. 3면에서. 그래서 여기 활 쏘고 이쪽에서 뭐 창으로 찌르고 여기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적들이. 자기 거 지키려는 높고 이 담을 갖다 견고한 담 세워가지고 이게 사스인들의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양식을 보면은 누마니아인들의 집들은 이렇게 초록의 공간이 크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누마니아인들의 집들은 크게 한번 보면 하나만 볼게요. 아이고 잘못 나왔네. 이거 아까 누마니아의 집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초록의 공간들이 다 보여요. 이렇게 집 바깥에 울타리들 이렇게 쳐 있고, 바깥에서 보면 초록의 공간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누마니아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미오리자의 공간. 미오리자의 공간 안에서도 이 누마니아의 문화 양식, 도이나의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요. 같은 누마니아에서 사툴 로마네스크를 치지 말고 사스족, 서세스크, 서세스크. 사스족들의 마을이 똑같은 트란실바니아 바로 옆 마을이, 트란실바니아 바로 옆 동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요. 초록의 공간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초록의 공간이 없냐. 요 뒤에, 여기가 초록 풀들이 요 뒤에 숨어 있어요. 마을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시골 마을인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사스족의 전형적인 마을. 사스족의 마을이고, 사스족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문이 없죠.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뒤쪽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여기 뒤가 초록 공간이 이 집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사스족의 문화는. 사툴 서세스크랑 사툴 로무네스크. 이런 식으로다가 전혀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트란실바니아하고 바로 옆 마을이에요. 차로다가 5분도 안 가는 마을. 다 열려 있어요. 누마니아 마을들은. 다 열려있고, 집안이 다 열려있고, 초록색 공간이 다 보이고, 집안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 사스족들, 경관, 교회 세우고요. 사스족들의 문화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마니아와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누마니아 사람들이 낮아요. 이거 누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내 거 지키려는, 우리 집이야. 들어오지 마. 내 건 내가 가져야 돼.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내가 사는 곳이라는 경계 표시예요. 표시로서의 의미만 가지지 내 거 지킨다. 나 넘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설명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담들 이렇게 누구나 넘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 보이면 돌로다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같이 먹자는 얘기. 이 사람들은 집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누마니아 사람들은 요 바깥에서 요 안에 집 안에 여기 보여요. 여기 바깥에 나와서 밥 먹다가 지나간 사람 있으면 야 너 같이 먹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들어있잖아 하고요. 옛날 이렇게 동네에서 이런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 치우지도 않아요. 그냥 돌멩이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앉아서 먹기도 하고 마을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먹고 같이 또 카드 놀이도 하고 뭐 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오리자의 공간으로 명명된 이 공간적 지평은 누마니아 민족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타민족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함을 알 수 있고요. 블라가는 누마니인들의 마음속에 이 미오리자의 공간이 원초적 고향의 형상으로 심어지고 그것이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다른 여러 요인들과 함께 혼합하여 그들의 정신적 삶의 양식을 형성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누마니아 민족도 탄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치안 블라가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이 미오리자의 공간이 갖는 이 원초적 고향의 형상이에요. 누마니아 사람들에게는. 물결치는 듯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공간. 이제 첫 번째, 이걸로다가, 이제 누마니아의 문화적인 특색을 갖다가, 형성해주는 그 공간적 지평은 바로 이 미오리자의 공간이라고 지칭해주는 이 물결치는 듯한 공간이다.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이고. 그 다음에 미오리자 공간에서는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와요. 여기를 이제 누마니아인들과 사스인들을 약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공간 안에서도 이 각기 다른 문화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다가 중요한 게 이 동방정교의 영성, 이 누마니아인들의
영성이에요. 누마니아의 영성. 이 루치안 블라가는 루마니아의 문화는 소박하고 전원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특색을 보이며 유럽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 웅장하고 드무도 없고 뭐 기념비적인 예술부터 많지 않으며 근데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민속적 전통과 민속은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았다. 뭐 이러한 이유를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 고대로부터 지니고 있던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유기론적 삶의 태도. 모든 삶이 하나로다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유기체론적, 유기론적이 아니라 이것도 유기체라고 믿는 삶의 태도. 이, 이 삶의 태도가 루마니아의 다수 종교인 동방정교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거예요. 동방정교에도 녹아 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면서 루마니아가,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면서 루마니아가 이렇듯 서유럽과는 상당한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성의 차이, 즉 신앙과 현재적 삶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이 설명이 가능하다. 아까 그 사스의 문화와 독일계 그 고트 사스의 문화와 같은 유럽인데도 이 사스족의 문화와 루마니아 민족의 이 문화가 다른 이유 이런 걸 갖다가 또 바라보려면은 아까 그 공간적 지평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영성 스피리투알리따테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 삶과 초월적인 삶 이걸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이걸 갖다가 또 알아봐야 되는데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가 이제 세 지파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기독교도 카톨릭 보편 종교라고 하는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제 카톨릭에서 나와 종교개혁에서 떨어져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 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영성이 브레멜리치아라고 하는데요. 현세적 삶 그 다음에 트란스챈덴자 초월 이 두 가지 양극이 서로 동화되는 어떻게 서로 동화하는가 아까 루치안 블라가 이 묘리자 공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나와요. 이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인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스피리투알리타티 비폴라르 양극 현세를 바라보느냐 초월을 바라보느냐 뭐 요 얘기에서 나오는 것 같다가 제가 요약한 거예요. 요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종교 문제는 약간 민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민감한가 하면은 네가 뭐 이거 뭐 각 지파들 가톨릭과 개신교와 동방정교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이 세계를 누굴 싸움 붙이려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떤 게 카톨릭이 더 좋다, 개신교가 좋다, 동방정교가 더 낫다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문화 양식, 이 현세적 삶과 이 초월의 문제, 양극단 두 가지 양극이 어떻게 동화되고 하면서 이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가 각기 어떤 색을 가지는가 이거예요. 뭐 어떤 카톨릭이 좋고 개신교가 좋고 동방정교가 좋고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루치안 블라가라는 분이 설명할 때도 이 세 종교가 누가 우월하고 누가 나쁘고 누군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좋고 이런 거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문화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의 문화적인 특색을 갖다가 그냥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개신교인데 나 카톨릭인데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문화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척도로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지평으로서의 그냥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의 비교예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다는 여기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블라가 말하는 브레멜리치아라는 거는 이 현세적 삶, 생명 있는 유기체로서 가지는 현세적 삶, 죽기 전에 유한함을 의미하는 것, 유한한 삶이. 그 다음 트랜스챈덴처, 이 초월, 현실 초월의 신성함을 추구하는 종교적 삶, 내세의 삶 또는 영원함,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양극이 어떻게 조합되는가? 이 중에서 우선 이 브레멜리치아, 이 현세적 삶, 그러니까 물질적인 삶 속에서는
물질적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기독교의 세 지파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갖다가 이 루치안 블라가가 주목한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이제 다 똑같아요. 근본적인 교리는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다 모두 똑같아요. 현재 삶의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적인 삶 속에서 어떤 그 겉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놓고 보면 카톨릭은 신성 전제주의적 권위를 중시해요. 이 권위를 중시해요. 권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때는 이 권위를 중심한다는 거는 카톨릭은 로마에서 온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정치 체제가 그대로 이제 계승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신교는 자유주의를 중심. 개인이에요. 자유주의. 여기는 수직적 관계가, 카톨릭은 수직적 관계가 있다고 보면 이 개신교는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고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개신교는 서유럽, 특히 고트 민족의 후예들인 독일계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나왔죠. 종교개혁 할 때도 독일,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개신교 자유를 중심에 놔요. 자유주의.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 다음에 동방정교는 모든 만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자연 순응적 삶이 중요해요. 동방정교 전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동방정교 중에서도 이 누마니아의 동방정교, 특히 누마니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요 일부 남동부 유럽 일부 농민들, 도시 사람들이 믿는 동방정교가 아니라 글씨도 못 읽고 교리도 잘 모르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그 순수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자연순응적인 삶, 모든 만물의 유기적 관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동방정교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동방정교, 도시에서 믿는 동방정교는 또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블라가 또 본 것이 이 농촌 사람들, 시골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동방정교를 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스, 러시아, 이런 화려한 사원이 아니라 교회들, 화려한 교회들, 이렇게, 모너스트리라 그러는데요. 그런 교회들 져놓고 그런 동방정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농민들의 동방정교. 인간과 만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누마니아의 민속문화는 이 정교의 특징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마니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방정교의 영성을 알아야 돼요. 동방정교의 영성. 그래서 이 루치안 블라가는 이 동방정교의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동방정교의 영성이라고 해서 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일반 기독교와 똑같은데 기독교에서 좀 더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 그게 큰 차이예요. 배타성이 좀 적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종교 교리적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세 지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한 블라가의 견해를 요약해보면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카톨릭은 로마의 제국주의적 문화를 토대로 발전해왔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성한 권위의 상징이에요. 교회는 신성한 권위의 상징. 그다음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와 계급이 중요해요. 카톨릭에서는 계급. 마치 이 카톨릭에서는 정치학적 개념의 국가와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이 제국과 비슷한, 카톨릭은 국가예요. 제국과 성격과 비슷 가지고 안정된 조직 구성, 행정 조직이랑 똑같이 행정 조직이 그대로 교회 조직으로다가 옮겨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실체로서 존재해요. 이 교회가. 이 카톨릭에서는. 그래갖고 이 계급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교황은 누구와 똑같냐면 로마 황제. 그 다음에 계급 밑에서 우리 추기경 하면은 나라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하는 건데, 추기경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 만부장, 백부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스리고 1000명을 다스리고 1000명의 군단을 가지고 있고, 군단장 이런 개념이에요. 큰 군단장. 백부장 100명이 있어요. 소대장 이런 역할인데요. 정치적인 거와
이 군대적인 거. 합쳐는 그 계급이 그대로 이 교회 안에 또 그대로 유지가 돼요. 교황 밑에 추기경 있고 추기경 밑에 뭐 교구장 있고 교구장 밑에 뭐 있고 뭐 이 똑같아요. 이 군사적인 용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카톨릭 그래서 또 레지오 뭐 이 선교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을 레지오라고 하시는데 레지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로마 시대의 군단이에요. 1군단 레지오 1군단 2군단 레지오 2 레지오 3 해가지고 11군단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지오라는 말은 사실은 이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로마의 군단이 그대로 계승돼요. 하여튼 이 가톨릭은. 그다음 외형적으로도 이 카톨릭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 뭐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뭐 다양한 건축 양식을 발전시키고 그 권위를 갖다가 외부로 발산시켜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는 독립, 자유,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르만 문화의 영향권에서 이 고트 문화, 게르만 문화 영향을 출발한 개신교에서는 교회는 신앙에 대해 자율적인 확신을 지닌 동등한 개인들, 동등한 개인. 그러니까 누가 군단장이고 누가 그 밑에 뭐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카톨릭이 수직적인 관계, 상하 관계에 민감하다면 여기는 이 교회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동등한 개인, 수평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도 이제 목사는 이 카톨릭의 성직자는 계급이에요, 계급.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목사는 계급상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리에 따른 소명과 윤리를 강화시켜주는 인도자의 교수님 역할이에요. 교수님 또는 선생님 역할. 선생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가르쳐주는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선생님 역할. 그러니까 평등하지만 선생님. 근데 이와는 다르게 동방정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는 이 교회 겉모양도 비슷하게 동방정교의 교회도 이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이 동방정교 동로마 제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카톨릭, 동로마 제국은 이 동방정교. 동로마 제국도 로마의 이 행정 체계가 많이 이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에서도 카톨릭과 비슷하게 이 주교님 계시고 주교님 밑에 막 계급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똑같이 거의 나타나긴 나타나요. 근데 이 동방정교에서 교회는 권위의 상징으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기체, 한 몸이다. 만물의 통합체로서 많이 받아들여져요. 교회는 신에 대한 신앙뿐 아니라 신에 대해서 신앙도 이 카톨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일요일날. 그럼 이제 카톨릭에서는 좀 신에 대한 아주 엄숙한 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 동방정교의 교회는 신에 대한 이 신앙 의식 뭐 도리어 일요일날 막 교회 가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이 동방정교에서.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엄숙한 거 지키고 막 이럴 때는 언젠가면 부활절 가장 큰 거 부활절 빠시테라고 하는데요. 부활절 외에는 동방정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빠시테. 근데 그 외에는 이렇게 의식 같은 걸 별로 안 해요. 신에 대한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시하는 게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묶었죠. 매개체의 역할 담당하니까 뭐 얘기하냐면은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이 애 유아세례 주는 거. 유아세례 꼭 일요일날 주는 게 아니라 유아세례 주고 애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고 결혼식 하면 결혼식 줄에서 주고 그러니까 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증인의 역할. 그래서 사회 봐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아프다. 그럼 찾아가요. 가정집 방문해가지고 이 성직자분이 찾아가서 대리로 기도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또 뭔가 하면 한 개인은 교회를 위한 조직원의 구성원. 개인은 교회를 위한 조직이 중요해요. 조직의 한 구성원이에요. 조직의 일원. 이렇게 보는데요. 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개인은 모였다 흩어졌다 반복하는 독립적 개체,
독립적 개체예요. 일요일날 모였다가 또 사회 나갔다가 일요일날 모였다가 그냥 개신교는 교회 한번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다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다시 또 헤어지고 뭐 이런 반복하는 독립적 개체예요. 독립적 구성원이라는 큰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독립적 개체 이걸 더 중요시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걸 훨씬 더 중요해요. 동방정교에서는 개인은 하나를 이루는 살아있는 전체, 하나를 이루는 살아있는 전체의 한 부분, 한 부분. 그래서 가치를 지녀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직접 가서 느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모든 전체, 모든 우주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직자도 각 지파에 따라서 각 그 분파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제국을 지상에 건설할 것으로 여기는 카톨릭에서 성직자는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군대의 지휘관, 교황은 곧 황제예요. 이거 비슷해. 제국의 안정과 확립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의무가 중요해요. 카톨릭에서는요. 개신교의 목회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신교의 목회자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이에요. 선생. 신자 각 개인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인도하는 역할 이것만 담당하고요. 동방정교의 신부로서 아까도 얘기했죠. 신부로서 종교의식을 집전하는데 필요한 대리인으로서의 상식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신자들보다 뭐 지위상의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게 나타나고요. 이 성스러움을 제어하는 종교의식,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의식을 뜻하는데 종교의식 리투알에서도 이 형성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가톨릭의 미사는 수사적이고 연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과장되어 있어요. 교인들은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 이 주체라는 게 뭔가 이 리투알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참여하는 이 주인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관람자, 객체. 관람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관람자. 목사님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성가대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 뭐 이런 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자. 이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진짜 이 카톨릭에는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라틴어를 사용해요. 성스러운 언어로 라틴어를 사용해요. 웅장하고 고상한 음악을 찬양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성스러운 언어라는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고상한 교회 음악은 일반인들이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음악일 뿐이에요. 여기는 겉모양, 겉을 중시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의 예배는 이 종교의식적인 거가 많이 안 나타나고요. 종교의식이라고보다는 그냥 신학 강의, 그냥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 거예요. 신학 강의에 더욱 가까워 보여요. 실제로도. 성서 속 내용의 상징과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일반인에게 이해시키는데 주력하는 경향. 이걸까 많아요.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개신교에서도 서유럽 개신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서유럽 개신교와 또 다르게 우리 한국의 개신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는 한국의 개신교는 샤먼적인 개신교예요. 무당과 개신교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무슨 무당이야? 교회가 무슨 무당이랑 교회는 미신 얼마나 배척하고 뭐 이러는데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적 기독교는 이 루치안 블라가는 분은 한국을 모르셨기 때문에 여기다 안 써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적 기독교는 또 무슨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 샤먼적, 무당적인 기독교예요. 무속적이라고 해요. 무당적이 아니라 무속적인 기독교예요. 무속적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는 무속적 기독교다.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예전에는 무당이 있었거든요. 무당이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과 인간을 대리인으로서 인간을 갖다 신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병자들,
마음속으로다가 또 아픈 힘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갖다 치료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굿하고 뭐 이러면서 그 엑스타시, 황홀경, 뭐 무아지경에 이렇게 무아지경으로다가 그 병자들,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아주 이끌어가가지고 마음속에 모든 그 고통이라든가 모든 또 마음속에 안 좋았던 거 이런 거 내려놓게 하는 그런 역할들.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 무당이 단순하게 지금은 뭐 무당이 뭐 굿하는데 뭐 1,000,000원씩 요구하고 막 가짜다 막 뭐 무당이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뭐 사기꾼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무속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무속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걸 다 이렇게 무속에 의존하는 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목사님들이 무당의 역할을 안 하시면은 그 교회는 발전을 못 해요. 그 교회는 아무리 이분이 신학대학 굉장히 훌륭한 데 나오시고 신학적으로 다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신학적으로다가 논문도 많이 쓰시고 또 굉장히 훌륭한 학자시고 하지만 이분이 설교만 듣고는 우리나라 한국적 교인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뭘 하는 분한테 따라가냐?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냥 기복적인 거. 그러니까 예전에 무당이 했던 일을 갖다 대신해주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많이 가요. 근데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부흥회 같은 것도 그냥 부흥회라고 있어요. 부흥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해주세요. 부흥회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냥 설교는 길게 안 하시는데 간증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시고 설교는 많이 안 하시고 교리라든가 뭐 깊은 영적인 뭐 철학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덜 가르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저기 뭐 지금 제가 뭐 어깨가 결려요 뭐 해요 뭐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방언 기도하시고 뭐 그런데 다 나요. 진짜 나요. 진짜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무슨 하여튼 신비로운 현상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진짜 뭐 사기가 아니라 진짜 다 나요. 그럼 그런 목사님들이 오신 그런 데는 부흥회가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한국적 기독교는 그 샤먼적 기독교이면서 무속적 기독교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섭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속적 기독교예요. 한국적 기독교. 지금 오늘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동방정교회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근데 카톨릭, 개신교 살펴봤고요. 이제 동방정교의 미사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긴 해요. 순수 찬양뿐 아니라 고대 신앙의 주술적 성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정교의 미사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밖에 저기 누마니아 살면서 이 미사를 갖다가 언제 봤냐면 딱 부활절밖에 못 봤어요. 부활절 빠시때 미사하는데 빠시때 미사에서 아니고 부활절 그냥 여기다 쓸게요. 부활절 빠시때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절 빠시때가 제일 중요한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 동방정에서는 가장 큰 그 미사의 날이에요. 이 미사할 때 보면은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무겁고 쭉 깔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다음에 순수 찬양뿐 아니라 또 고대 신앙의 주술적 성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주술적 성격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떠무이에 설명할 게 그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떠무이에 같은 게 있어요. 향 같은 거 피우는 거거든요. 향 같은 거 피워가지고 이거 마귀 쫓고 뭐 이런 또 그런 그 시간이 또 있어요. 그 교회 한 바퀴를 갖다가 이거 계속 떠무이에 그 향불을 피우면서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고 근데 이 동방정교 미사는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부활절날 가보면 저녁 6시에 시작하면 11시 12시 돼야지 끝나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또 촛불
촛불 하나씩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촛불이 안 꺼져야지 또 올 한 해 또 운수가 좋다 뭐 이런 또 그런 게 있는. 하여튼 이 주술적인 성격, 고대 신앙의 주술적 성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빠시떼 오르토독스 한번 찾아볼까요? 빠시떼 오르토독스. 빠시떼 오르토독스. 빠시떼 오르토독스 이미지와 빠시떼 2020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보고 의뢰하는 거고요. 의뢰, 떠무이에. 한번 떠무이에. 빠시떼 때? 떠무이에. 아주 향불 피워, 다른 게 나오네요. 향인데. 빠시떼 떠무이. 향불 피우면서 오르토독스 한번 처음은 오르토독스에서 이 향불 피우면서 향불을 피우고 쭉쭉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통 안에다가 향불 피워가지고 교회 한 바퀴를 갖다가 교회 전체를 막 돌고 뭐 이런 의식도 치르고요. 뭐 꽃 같은 것도 막 종려나무인지 뭔지 모르는데요.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켰고요. 여기 이렇게 가야 되죠. 잘못 켰고, 이 주술적 성격, 고대 신앙의 주술적 성격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그냥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국가 민족에 대한 개념도 이제 각각의 지파에 차이점을 보이고, 서유럽 카톨릭은 각각의 민족 구분을 잘 안 해요. 모든 민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범민족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세계 초국가적 경향, 초국가적 조직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카톨릭의 범민족적 성향은 교회가 지위상으로 개별 민족보다 우위에 있다. 개별 민족보다 높은 데 있어요. 이건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카톨릭이 각 민족의 개별 언어로다가, 요즘은 이제 각 민족의 개별 언어로 하죠. 한국의 카톨릭은 한국어로다가 미사를 보긴 하는데요. 카톨릭 각 민족의 개별 언어보다는 사어, 죽은 언어라 할 수 있는 라틴어를 갖다가 고집해요. 라틴어로 사실 라틴어로 미사 지내요. 라틴어 못 쓰면은 이거 못 될걸요, 아마. 교학도 못 될 텐데. 하여튼 그러고 자신들의 범민족적 권위를 고수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이 민족,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신교에서. 뭐, 일본 개신교나 미국 개신교나, 개신교는 개신교예요. 그냥, 너 미국 개신교니까 우리 개신교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서로 민족이란 개념보다는 그냥 개인.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개인. 이게 중요해요. 그 국가라는 거는 운명적으로 속하게 된 추상적인 집단. 그냥 자기가 운명적으로 속하게 된 그냥 집단이에요.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국가는, 그러니까 뭐 한국인으로서 애국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개신교가 애국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개신교에서는 애국심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죠. 애국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 뭐 이걸 갖다 크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다. 이걸 크게 뭐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운명적으로다가 속하게 된 추상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 국가라는 걸. 개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애국심이 없다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고, 이분들도 애국심 많아요. 반면 이 동방정교에서는 민족이 뭔가 하면 같은 쓴제가 같아야 되고, 같은 언어, 그라이. 보르비가 아니라 그라이라고 했는데, 그라이, 말하는 거예요, 말. 그라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그라이. 같은 전통, 트라디지에를 통해서 맺어진 유기적 통합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란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민족이. 국가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누마니아라는 나라는 특히 그래요. 국가가 중요한, 이 누마니아라는 국가 안에서도 굉장히 다민족이에요. 헝가리인들 있죠. 사스인들 있죠. 거기 뭐 세쿠이족이라는 사람도 있죠. 타타르, 떠따리들도 있죠. 뭐 다른 또 리포벤이라고 해서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어요. 이 루마니안 땅 안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이 민족이 중요시돼요. 이 동방정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국가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서로 동일한 것과 국가는 민족이나 국가나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는데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민족도 국가야. 근데 이 동방정교의 문화권에 특히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 국가는 이권에 따라 형성된 인위적 집단이에요. 국가는 이 인위적 집단으로 다 간주되고 민족은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예요. 피와 언어, 그 다음에 트라디지에, 혈연, 그 다음에 언어, 같은 언어, 그 다음에 그 트라디지에, 전통, 같은 전통. 그래서 국가보다는 민족이 우선시돼요. 민족이 더 중요시해요. 이 동방정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 세 지파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이교를,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카톨릭, 개신교는 이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근데 카톨릭보다는 개신교가 훨씬 더 독단적인 게 많죠. 근데 카톨릭도 사실 가톨릭이라고 했는데 가톨릭도 사실은 이 가톨릭도 사실 보면은 저기에요. 미트라 종교, 태양신 종교와 그 예수님을 믿는 거가 합쳐진 거예요. 태양신 종교와 예수님. 합쳐진 종교예요. 사실은 가톨릭도. 개신교는 자기네들이 이제 더 가톨릭 쪽에서 받았던 그 태양신 숭배라든가 이 의식적인 거 빼고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이제 교리로다가 뭉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일체 믿고 교리를 갖다 가장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맞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신교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그래서 독선적이에요. 남들 거 절대 안 받아들여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근데 이 동방정교에서는 각 민족의 고대 신앙이 루마니아 동방정교에서는 각 민족의 고대 신앙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속으로 녹아들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여기 또 이건 어떤 말인가 불가리아에 가면은 불가리아는 또 릴라 수도원인가요? 거기 가보면 릴라 수도원 안에 가보면 이제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벽화들에 보면은 이 벽화들이 예전에 그 황도 12궁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자리 12별짜리 12별짜리 믿었던 그런 게 있는데 12별짜리랑 예수님이랑 함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각 민족의 고대 신앙, 별자리 신앙 이런 것들이 그냥 또 그 예수님과 섞여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중 신앙, 고대 신앙이랑 기독교 신앙이랑 교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리를 앞세운 이 통제보다는 그 다음에 누마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설명하다가 다시 했는데요. 잠깐 했는데 누마니아도 마찬가지로다가 이 기독교와 그냥 옛날 신앙, 고대 신앙, 옛날에 그 무슨 천둥신, 번개신 믿었던 거 아니면 짐승을 다스리는 신 믿었던 거 그냥 다 함께 녹아들어 있어요. 이 아시밀라레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서 뒤로 갔을 때 요런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요 위에 요 보면은 데스프레 아시밀라레라고 있어요. 아시밀라레 융화, 동화 합쳐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다가 이 종교와 고대 종교와 이 보편 종교가 기독교와 고대 종교가 자연스럽게 융화돼 동화 합쳐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민속문화는 종교의 특징과도 아까 했던 부분 성격적 종교의식 교회 주체가 아니라 객체 여기는 했었던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반면 여기 또 했고 노가에서 길을 열어놓고 교리를 앞세운 통제 같은 거 안 해요. 그 동방정교에서는 통제보다는 포용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을 통한 교화.
우선한다는 점에서도 동방정교는 만물을 다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기론적인 성격, 유기론적인 성격이라고 계속 썼는데, 이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유기론적이라고 했는데, 유기론적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유기체론이라고 해야 되네. 유기체론. 저기, 그리고 유기론이라고 원래 써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한국말로다가 이게 번역할 게 뭐 없어가지고 그냥 유기론이라고 했는데, 유기론이랑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뭐, 만물 유기체로 보는 성향이에요. 여기 똑같은 얘기고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물을 유기체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자주 하는 이유가, 저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 루치안 블라가라는 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그, 누마니아에서 저한테 영향을 준 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루치안 블라가, 미르차 엘리아데. 이 두 분이 가장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 거의 공부의 중심이 이 두 분이에요. 사실 이 두 분. 지금 얘기하는 이 루치안 블라가. 미르차 엘리아데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블라가는 이 현세적 삶을 바라보는 시각분, 아까 브레멜릭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거 말고 이제 트랜센덴저, 이거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초월의 문제. 내세. 초월의 문제 훨씬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도 역시 문화 양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블라가라는 사람이 이 트랜센덴저 초월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랑 비교했냐면은, 이 세 그 분파들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 개신교, 그다음 동방제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 양식, 그러니까 교회 건축 양식에 따라서 또 이 초월의 건축 양식을 통해서 이 초월의 문제를 볼 수 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그때 번역하고 이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특히 또 이게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건축 양식도 잘 모르고. 그래갖고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는데, 그냥 읽으면서 할게요. 이 블라가는 뭘 했냐면, 바실리카 양식과 고딕 양식, 비잔틱 양식의 교회 건축물이 보여주는 특징을 예로 제시하였고요. 바실리카 양식, 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은, 바실리카 양식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못하고요. 이건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바실리카 양식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건축 그건 아니고, 바실리카 양식 이렇게 돼 있는데, 바실리카 양식은 예전에 로마 시대 법정, 그리스 시대 법정, 뭐 이런 양식이 돼요. 회당이 넓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은 천장이 무겁고 위압적이어서 감히 위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 대신 길이 방향의 지평선을 강조하는 공간 배치로 모든 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전례가 있는 재단, 이 신부님 앞으로다가 신부님을 향해 모아지도록 해놓았어요. 이러한 특성을 놓고 보았을 때 바실리카 정신은 재단과 성직자에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재단과 성직자에게 초월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개인은 할 수가 없다. 개인은 이 교회와 교회예요. 재단 저 끝이고요. 그러니까 양식에서 보면 요 앞에 보면 신전이 있고요. 여기 안에 재단이나 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성직자, 목회자에게, 신부님들에게 초월의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들은 이게 의탁해야 돼요. 대중은 초월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직접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직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직접 초월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성직자를 통해야 하지만, 개인들은 초월할 수가 있다. 개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초월을 갖다 구원이라고 기독교적인 용어로다가 구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의 특징은, 바실리카 양식은 카톨릭이에요.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 카톨릭을 뜻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카톨릭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의 특징, 고딕 양식은 하늘로 힘차게 뻗어 있는 직선, 고딕의 정신은 솟아오르는 수직선,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더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것도 개인이 하나님이랑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또 사상이에요. 이건. 고딕양식은 개신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휴거당하고, 나중에 여기 이 사람들도 추구하는 게 하늘로 다 휴거당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위로 상승하는 거. 하나님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지어요. 고딕양식을 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딕양식 찾아보시면 돼요. 고딕양식은 위로 쭉쭉 솟아요. 고딕 건축이라고. 이렇게 높이 쭉쭉 솟는 거. 쭉쭉 솟는. 이것도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위로 상승하는 초월. 그러니까 고딕의 정신을 지닌 자들은 자기 내면의 정화와 비물질을 통해 스스로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적극적인 초월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은 재단을 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야 되고, 그 눈이, 시선이 성직자에게만 가요. 성직자를 통해서 성직자를 바라보고, 성직자의 한 행동을 내가 모범으로 삼아서 그걸 따라가고, 성인들을 갖다 모범으로 삼아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고딕은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거. 쭉쭉 올라가는. 내가 스스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고요. 고딕 정신. 그 다음에 고딕의 정신은 또, 그, 물질적인 걸로 다 바라보면은 막, 그냥 다 개발하고 다 먹는 거예요. 다 높이. 계속 높이만 올라가는 거. 그런 걸 또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양식은, 요거 이제 동방정교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거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있는, 현재 이스탄불에 위치한 아이아 소피아라는 데가 있어요. 성 소피아. 아이아 소피아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진 많이 나와요. 이거는 아이아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라고도 하는데, 아이아 소피아인데, 아이아 소피아 성당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둥근 도움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었는데, 원래는 여기는 동방정교의 본산이에요. 위에서도 보면, 위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천장, 둥근 천장으로 돼 있죠. 아이아 소피아 성당인데, 이 양식이 비잔틴 동방정교의 전형적인 양식들이에요. 루마니아에서도 이런 양식들이, 둥근 도움으로 다 되어 있는 양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피아 성당이 낮고 둥근 천장은 여기 낮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높네요. 근데 블라가가 써놓기는 낮고 둥근 천장이라고 써놨어요. 마치 하늘에서 땅을 포근히 덮어주는 듯한 인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건축 양식은, 초월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초월관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블라가는 상승하는 초월이 아니라, 이 트란스첸덴툴 까레 꼬보아러, 내려오는 초월, 하강하는 초월,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을 갖다가 또 소피아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루치안 블라가 이 소피아닉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영지주의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소피아, 아이온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아이온, 위대하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아이온이, 에온을 중에서도, 아이온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처음 플레로마로부터 발산돼 나온 아이온들 중에서 지혜, 의식 중에서 가장 지혜, 꾸누아시테레,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분. 하강하는 초월과 이 소피아의 하강을 통해서, 소피아의 만남, 소피아의 하강을 통해서만 인간은 이 깨달음, 소피아가 하강을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하강한 초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누마니아 심성은 바로 뭔가 하면 하강하는 초월이에요. 비잔틴의 소피아적인 성격,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소피아적 성격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 이해할 때는 이 성당의 이름이 아이아 소피아예요. 아이아 소피아.
아야 소피아라고 돼 있죠. 소피아를 갖다 요걸 뜻하는 거다 내가 생각했거든요. 소피아. 그냥 소피아를 하니까 그냥 소피아적이구나. 이렇게 예전에는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건물 이름이 아야 소피아기 때문에. 근데 블라가가 얘기했던 거는 이 소피아 성당의 소피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영지주의적인 소피아, 지혜, 진정한 지혜, 그런 말이에요.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을 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 예전에 제가 그랬을 때 알지도 못하고 여기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더 심오한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강하는 초월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유한자적 숙명을 지닌 인간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닌 대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것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대자연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월,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우주의 법칙에 따라가는 거. 근데 우주의 법칙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주의 법칙. 뭘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단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한 거대로 다 받는 거. 이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이 법칙은 이 우주의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카르마의 법칙, 이 법칙은 우리가 이 법칙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근데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소피아에서 하강하는 초월이에요. 하강. 위에 법칙을 갖다가 법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이 천장이 덮고 있어요. 이 천장이 우리에게 내려다 주는 거예요. 축복이나 이 우주의 뜻.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주의 뜻을 내려주는 걸 갖다가 밑에 있는 사람은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응하면서. 그게 이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순응하면서. 이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수능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라 운명수능적 자연수동적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연 수동적인 말은 좀 그거고요. 파시브라고 돼 있는데, 파시브, 악티브 다음에 파시브. 파시브라는 표현도 이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파시브라고,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치원 블라가라는 분이 한 건데, 파시브가 자연에 대해서 수동적이니까 여기 수능이 나왔네요. 자연에도 자연과 합일의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자연을 갖다가 남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을 갖다가 내가 자연이 나보다 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과 나는 동일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강하는 초월에 대한 관념과 거의 동일하다. 누만의 심성이 바로 이 하강하는 초월에 대한 관념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왜 이렇게 동일하냐? 그러니까 블라가가 설명할 때는요, 미오리자 미녀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다음에 명예인 만월레,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명예인 만월레, 메스테르 만월레라는 작품을 여러분 또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에밀레존과 비슷한, 그 다음에 고대 자머스의 종교 등이 누마니의 수많은 문학과 민속에서 죽음에 대한 초연함, 자연과 합일 등이 중요한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누마니아인들의 심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어요.